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지만 국가 장치형 사유와 그 전쟁 기계적 사유를 이렇게 그 특징들을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국가 장치형 사유는 계층화되고 어떤 이학 논리적으로 저번에 뭐 사제와 무슨 왕 뭐 이런 식으로 그 이 국가를 운영할 때 항상 이양 구조 두 개의 뭔가 이렇게 주체를 갖다가 설정을 해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사유를 한다는 게 이양 논리고요. 거기에 비해서 인제 전쟁 기계적 사유는 니좀식 사고 그리고 네트워크적 사고 이렇게 주체 중심이 없는 거죠. 여기저기 다가 다 어떤 그 노드들 하나하나가 다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어 돼 있다는 거. 그 개념 형성 과정에서도 국가 장치는 이렇게 정반합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체계가 갖춰 있죠. 정립, 부정, 종합 이런 식으로. 이게 인제 해겔의 정반합 원리죠. 그러니까 해겔은 이 책에서 계속 이 국가 장치 제도에 대한 어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 철학자로 예를 들어요. 해겔을. 그리고 인제 칸트의 초월론적 이상론, 이성론. 그러니까 이것도 인제 국가 장치형 사유의 하나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강조되는 거는 거의 국가 장치형에서 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전쟁 기계적 사유에서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 감각적 어떤 그 뇌에서의 변화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인제 현장 중심 아 그리고 감각에 반응하는 그 방식으로 사람들이 아 사유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게 전쟁 기계적 사유 그러니까 노마디즘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기, 비선형적 연결이나 이렇게 배치 그리고 특히 이 배치는 이 책에도 설명이 나오지만은 배치할 때는 욕망이 투영이 된대요, 배치할 때. 음. 그 욕망. 네. 욕망, 욕구가 인제 어 발현될 때 그걸 욕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인제 욕망이라고 보통 그 자크 라캉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어쨌든 욕구라고 하는 거가 어떤 하고 싶은 그 내적 발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정이 결부가 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기계 보면은 기계 안에 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각각의 역할을 부여하는 걸 우리가 배치라고 그러잖아요. 아 네네. 예 그때는 욕망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얘는 이 일을 시키고 쟤는 저 일을 시키고 이렇게 배치하는 그 근거가 욕망에 근거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전쟁 기계적 노마디즘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인 거죠. 음. 근데 인제 이 국가 장치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규율이나 전체 뭐 국가 전체 이익을 위한다든지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 일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런 면에서 인제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 국가 장치는 보편성이나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그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여기서는 국가 장치에서는. 그리고 질서를 되게 따지고 거기에 비해서 전자기기에서는 특이성이나 코드라는 게 이게 법률이나 제도를 코드라고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그 즉흥적 어떤 평가 기준 어 의사결정 기준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 게 전쟁 기계적 사유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게 교수님 근데 결국 그 현대의 철학이 이런 어떤 국가 장치형 그 구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뭐 결과물들에 대한
해체 철학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국가 제도가 지금 뭐 거의 전 세계가 네, 정착이 됐기 때문에 네, 그쪽의 뭐랄까, 사유 방식이나 행동 양식이 상당히 강화됐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철학이나 이런 사유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러니까 반항이라고 하면 좀 뭐하고, 네, 거기에 반향. 대한 대응으로 네, 이 유목적 사고, 전쟁기계적 사고 이런 쪽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균형을 맞추니까. 어느 하나가 옳다가 아니라 네, 전쟁기계적 사유도 필요하고 국가 장치적 사유도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된다라는 게 이제 들레즈 철학에서 주장하는 건데, 이게 너무 국가 장치형 사유가 많은 거죠. 비중이 지금 음,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어, 이런 철학자들은 노마디즘, 이런 전쟁 기계적 사유를 강조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장치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해체하는 해체 철학. 네, 그러니까 그렇죠. 특히 거기에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이성이기 때문에 음, 이성의 존재 자체를 해체하려고 하는 게 현대 철학에서 주류 흐름인 건 맞죠. 어.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기존에 사실 국가 장치형 사유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시니어 그룹이죠. 시니어 그룹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머스트의 것들이 많았는데 네. 그게 다 부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저항이 많잖아요. 지금의 애들은 다시 리듬식으로 계속 사고가 구조화 돼가지고 계속 교육받고 그분들은 야, 가정이란 개념도 없어지고 사랑이란 개념도 없어지고 뭔가 그 공동체의 그런 개념도 없어지고 이런 게 되게 희석되고 있는 부분들을 되게 그 망국의 징조로 아니, 사실 나도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예, MZ 세대나 지금 뭐 2030, 이 젊은 사람들의 그 사유 방식, 행동 양식 이런 거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좀 보는 경향이 예. 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있었죠. 저도요. 나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 꼰대가 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게 자기가 살던 시대의 주류 사고가 이제 우리는 국가장치형 그 체계 속에서 살아왔다. 그 공교육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르쳤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사고인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그러면 현대의 어떤 사회에서 결국 그 국가장치형 어떤 이미지가 필요한 건 맞는데, 과거에 제가 알았었던 어떤 국가장치형 회사와 지금의 국가장치형 회사가 그 달라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저 전쟁 기계적 그 사유에 맞는 국가 장치형 그 회사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어쨌든 조직이나 이런 사회 체제, 국가 이런 것이 유지가 되려면 국가 장치형 사유나 행동 방식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근데 그래야 체계가 유지가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면 전쟁 기계적 사유가 자꾸 사멸되면서 혁신이나 어떤 혁명, 그다음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 이런 거는 기대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사실 교수님 빠져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어쨌든 그 기업의 변화는 그 풍부한 이익에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저 전쟁 기계적 사유라는 거는 그 풍부한 이윤을 남기기에는 적합한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지. 표준화되지 않고 그때그때 다 다르고 이러면 결국 뭐냐면 그때그때마다 맞춰야 될 그 맞춤형으로 가기 시작하면 결국 그걸 맞추기 위한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맞춰야 네. 될 사람이 많을수록
맞춰야 돼. 사람 맞출 회사의 어떤 구성원들도 많아져야 되는 이 SI 같은 영역 같은 그런 어떤 구조를 갖게 되거든요. 음, 그러면은 회사는 이익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표준화해 놓고 그 뭔가 이렇게 해 놓고 이거를 그대로 써라. 이게 표준이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저기 계속 팔 수가 있잖아요. 뭔가 표준화된 물건을 제품이. 음, 그러면은 사실 회사는 그게 이익이 되거든요. 음. 그리고 원가 절감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데 이 지금 미래 사회의 어떤 이윤 창출의 방식은 계속 맞춤형을 요구하잖아요. 제품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다. 근데 이제 달라진 거는 그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 이 상품화된 서비스 이런 것들의 그 수명 주기가 되게 짧아졌다는 거. 라이프 짧아졌죠. 사이클이. 음. 그러다 보니까 국가 장치형 조직을 만약에 공고히 하면 그 변화하는 사이클에 대응하는 힘이 약해지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되게 불리해지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사이클이 길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한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특화돼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는 그걸 공고히 그런 국가 장치를 하나 장치형 조직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오래 간다고. 근데 이게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그런 조직들이 버티는 그 어떤 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에 점점 지금 희박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제품 혁신이나 그 고객의 욕구는 자꾸 변하니까 거기에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능력, 그러니까 노마디즘적 전쟁 기계적 사유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조직은 그거를 다시 인제 국가 장치에서 포획을 해 가지고 어 조직의 어떤 이익에 이렇게 공연하게 하고, 그게 계속 같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국가 장치형 조직은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게 이 책에서 얻은 게 얻는 어떤 인사이트 그렇죠. 같아요. 인사이트 같아요. 근데 전쟁 기계적 저 사유는, 아까 저 잠깐 산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용사들이에요, 용사들. 전사들, 전사들. 그 중에서도 그냥 아주 특출한 일당백하는 용사들이 많아야지 그렇지. 거기에서 지가 알아서 살아남거든요. 싸우는. 예. 예, 알아서 저기 살아남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비싸. 비싸지. 예, 비싸. 그리고, 근데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원가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워요. 음. 예, 그래, 타겟도 그러니까 그렇고. 비중을 얼마나 가져갈 거냐. 그러니까 그거는 회사의 전략적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너무 많으면 회사 망하지. 근데 그 비중을 또 그 사람들 숫자가 너무 적으면은 회사가 동력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저는 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비중을 그냥 주먹구구식 사고지기긴 하지만은 어, 한 5%에서 한 10%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음. 전체 조직 인원에. 한 일곱, 여덟 명 정도, 뭐, 70명 되면 예. 7명 정도. 그치. 그러니까 10%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다 그러면 음. 8명에서 한 10명 정도는 10명. 예. 그런 전쟁 기계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회사는 계속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혁신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음. 또 그래야 이게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고잉 콘선 조직을 만들 수 있지. 그냥 그 있는 거 가지고 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뜯어먹는 회사는 지금은 오래 갈 수 없는 구조로 점점 바뀌고 있는 거죠. 되게 인사이트 있는 얘기네요. 예. 자, 그래서 지난주가 주에 명제 4까지 했고 이제 나머지 명제 5 이후 거 해보죠. 명제 다섯 번째 거는 유목민의 실존은 필연적으로 전쟁 기계 조건들을 공간 속에서 실현시킨다.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아, 공간하고 이제 실현을 시킨다. 이 음. 두 가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레지 철학에서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결과나 어떤 그 정체성, 뭐, 단일성 이런 것보다는 계속 흐르고 역동적으로 변하는 거를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개념도 정지되어 있는 거는 인정하지 않는 그거보다는 계속 공간도 변하고 그게 이제 유목민들의 그 삶이 그렇죠. 시간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아, 절대 우리 왜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 책 네. 읽은 거가 이거 개념하고 딱 맞아 딱 떨어져요.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상대적으로 그 시간이 이 주체들의 삶에서 얼마나 기냐 짧으냐 그것도 그러니까 상대적 개념이지 절대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온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건 국가장치형 사고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어떻게 그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냐 이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는 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목민의 삶의 방식과 공간 속 실천이 단지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전략적인 전쟁 기계의 작동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거기, 유목민, 예, 아, 죄송합니다. 저기 비디오 키가 어려워서, 어, 네, 지금 듣기만 하다가 중간에 나가야 될 것 같아서요. 죄송하네요. 예, 그래요. 편하게 하세요. 뭐, 녹화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네, 나중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차분하게 보면 돼요. 박사님, 박 대표 미안해요. 아니에요. 유목민의 실존. 그러니까 유목민이 어떻게 살아가고 존재하느냐, 이거는 고정된 장소나 질서에 머무르지 않고 흐름을 따라서 공간을 가로지르며 살아가는 존재 양식을 취한다는 거죠. 이게 뭐 징기스칸이나 이런 그 몽골족의 그 역사라는 게 참 상징적으로 이 우리 인류 역사에서 사실 가장 넓은 지역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렇죠. 이 역사상, 그죠? 그게 그렇죠. 되게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아쉽긴 하지만 그런 국가를 형태를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지금도 사실은 곳곳에서 유목민들의 삶은 이어지고 있다. 음. 네, 그렇게 보는 게 근데 이제 우리가 왜 몽골은 지금 뭐 별로 못 사는 나라로 조그맣게 줄어들지 않았냐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그 국가 장치적 사고죠. 그거는 수목형 사고를 하는 거고 지금도 유목민은 어찌 보면은 더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다. 음. 그거의 흐름이 이 인터넷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면 더 유목민들의 삶은 음, 범위가 더 확대되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요런 책을 보면서 느낀 게 그 유목민의 삶, 지금 이런 어떤 그 전쟁 기계의 그 사고는 그 개인의 어떤 그 포텐셜 에너지 음, 거기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의 포텐셜 에너지가 충만하면 충만할 때에 가능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유목민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생력이 예, 그렇죠. 스스로 지킬 수 충분히 있고, 갖춰 있을 때 유목민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지킬 소위 수도 왜 있고, 야금술은 최소한 예, 가지고 있어야 돼. 야금술. 그죠. 그래야 어디 가서든 농기구도 만들고 예, 무기도 만들어서 적이 나타나면 자기 예, 자신을 보호할 정도의 구할 자생력이 정도. 예, 있어야 유목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다 그냥 국가 뺏기죠. 장치의 부속으로는 안전하거든. 거긴 보호를 예, 해주니까 국가가.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유목민들의 삶이 참 나는 멋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네.
그 장수들의 참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음, 뭔가를 만들어내 크리에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연한 사고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어떤 이런 걸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름판이 되는 거잖아요. 뭐든 어떤 상황이든 와라. 나는 같이 상호작용할 수 있다. 에 대한 음, 어떤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근데 이 국가장치 쪽에 이제 속한 사람들의,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국가장치화 되면서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가 계속 실현되잖아요, 뭔가로. 음, 형태로 나오고, 그 뭔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구멍도 만들고, 뭐 이렇게 모양도 만들고, 배치도 하고, 뭐 하면서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쓰여지잖아요, 다. 하나씩 하나씩. 예, 쓰여지면 그게 이제 하나의 자기의 어떤 포텐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정화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무슨 뭔가를 만들고 싶은 거 아닌가. 그게 그게 지금 이 역사의 흐름이고 이 유목민과 그 국가장치의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아닌가. 음. 그 유목민이 결국 국가장치가 되고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근데 들레즈는 그 과정에서 국가장치화 되는 사람들이 자각해서 탈주해야 된다. 탈주해서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해야 한다는 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 당시에 장치화되어 있는 사람한테 던지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이게 유목민들이 계속 유목 생활을 네, 하다 보면 뭐야 안전이 보장이 안 되거나 네, 그쵸. 그 계속 쇠약해지고. 그런 도전에 계속 응전해야 되는 이게 피곤한 네, 삶 이게 이제 그걸 피하려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형성되게 부족이 형성되고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성장해서 국가가 되고 이게 네, 국가장치화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거기에 계속 머물다 보면은 삶이 되게 뭐라 그럴까 꼰대적인 삶이 되는 거지. 지루해지고 네, 무료해지고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점점 그 한 기계의 부속 같은 이 역할을 자꾸 하게 되니까 삶이 역동적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탈영토와 탈코도화 하면서 뛰쳐나와 가지고 이제 탈주선을 타서 네. 다시 또 이제 유목민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 보면. 네, 그렇게 해라. 예. 이거 탈주해라. 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유목민은 어려운 일이다. 그 뭐든 대응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 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 나이 들어서도 유목민이 되는 게 사실 힘든 일이죠. 힘든 거지.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 공간 속 실현이라는 말이 전쟁 기계가 그게 막연히 추상적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음, 전쟁 기계는 그 실현되는 어떤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에서 실현되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그 예로 이제 유목민의 이동 경로라든가 그들이 이렇게 머무는 곳, 그 전술적 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추상적 그러니까 전쟁 기계라는 것이 물리적이고 실제 전략적으로 구현되는 그 실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 다만 이거의 특징은 중심을 따지지 않고 비중심성, 그 다음에 이동성을 가지고 속도를 계속 낸다는 거예요. 속도. 그러니까 속도의 개념은 이 전쟁 기계의 그 저기더라고. 아, 저도 속도라는 게. 속도전인데. 그래서 그 속도라는 거는 장소의 이동 이거를 의미하는 거지. 어,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기 왜 중력 가속도 있죠. 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물건을 떨어뜨리면은 무거운 물체가 그 지구 중심을 향해서 쫙 빨려드는 거. 그것도 분명히 우리는 이제 속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들레즈 철학에서는 그건 속도가 아니에요. 음, 장소를 이동해야지 속도가 나요. 네, 그거는 그냥 중심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느린 그 저기가 이동이 느려지는 거다. 위에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중심으로 향해 가면 사실 영원히 그게 빨리 갈 수가 없거든.
그렇죠. 어느 한 중심점에 지구 중심에 만약에 그까지 물건이 떨어진다면은 거기선 제로가 될 거라고 다시 속도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 표현이 참 멋있더라고. 이 한 곳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는 그 중력의 힘에 의한 물건의 이동은 속도가 느려지는 거다, 거꾸로. 이게 그러네요. 그 결국은 0으로 수렴해서 그치. 예, 갈수록 느려지는 거야, 점점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요. 그치.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 왜냐면 중심을 벗어나기 때문에 예. 그건 탈주가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쟁 기계가 보여주는 특성이 이제 유연한 것, 정해진 고정점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중성. 그래서 이제 다양체가 형성된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위치는 계속 변하니까 위치성. 이런 것들이 전쟁 기계의 특징이다. 얘들은 자율적으로 공간을 구성하고 경로 중심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위치 기반의 생존 전략을 얘들은 항상 구사를 하면서 분산적 네트워크를 구상한다. 이게 문장들을 가만히 보면은 요즘에 이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이동하는 게 바로 이 네 가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나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러네요. 저 경로가 그 그래프고 음. 위치 기반이 이제 그 안에 구조고 그게 왜 분산 이렇게 클러스터가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곳곳에. 그렇죠. 그리고 그 분산 네트워크는 이제 그 여러 어떤 넷, 그 이게 구성 중앙 서버가 없는 거야. 예 분산형 네트워크는. 그렇죠. 여기저기 다 이게 서버가 그냥 중심이 있는 거죠. 흩어져서 예. 서로 상호 연결을 하는 그런 구조인 거지.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는 음. 그런 어떤 거죠. 야, 이게 진짜 그 당시에 이 개념이면 지금의 딱 지금 개념인데요. 그렇지. 야, 갈수록 이렇게 돼가고 있죠. 이 서양 그 애들은 전산도 초창기에는 서버에서 모든 걸 다 관리하고 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니 그다음에 슈퍼컴퓨터가 중앙에 딱 있어가지고 네, 걔가 그렇죠. 모든 걸 다 공급하고 막 이러던 시대가 있었잖아. 네. 예, 근데 그게 지금 점점 흩어져가지고 리좀형으로다가 그 인터넷이 다 구성되고 있는 지금은 상황이죠. 아, 근데 이걸 지금 이미 철학적으로 이 들레즈를 서양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철학에 대한 교회가 깊다면 그 모든 분야에서의 발전 방향을 저 네 가지를 맞춰서 가겠네요. 음. 그 사람의 조직도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걸 중앙집권적으로 옛날에 그 무슨 파시즘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제국주의적 망상을 예,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지. 예, 아니, 요 용어 자체들을 가지고 IT에서 적용하기 시작하면은 되게 철학이 현 시대에 맞는 뭔가를 만드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예, 이제 이런 데서, 정치인들도 이런 사고로 전환을 해서 네, 지방 분권, 지방 자치, 예, 그래서 그 곳곳에 어떤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음, 배치를 하는 정책을 펴는 게 사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중앙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근데 위치 미국 기반의 보니까 행정.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대. 그죠? 아니 네? 무슨 군대 워싱턴에서 네. 저거를 했더라고. 그 행렬 아, 뭐 미국이, 생일이라고. 야, 그래서 난 북한이 거기에 등장을 했나 했어. 미국이 퍼레이드를 할 줄은 뭐 아무도 몰랐죠. 이게 34년 만인가 몇 년 만에 지금 처음 하는 거래. 예. 이게 거꾸로 가는 거지. 그건 완전히. 트럼프가 들레즈 철학 공부 안 한 것 같아요. 네. 싫어할 거야, 아마. 싫어할 거야.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가 기업인이 그걸 하면 안 돼요. 기업인이 정치를 하면 안 돼. 음. 이게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
이 기업인은 의외로 지금 우리는 유목 그적 사고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업인은 철저하게 그 고가 장치형 사고만 해요. 음. 그렇게 가. 그러니까 네. 초창기에 벤처기업하고 예. 막 자기가 이거 사업할까 저거 할까 막 이렇게 사업 아이템 구하고 할 때는 유목민족 삶을 사는데 네, 일단 맞아요. 체제가 갖춰지면서 기업이 딱 틀을 맞추면 국가 장치가 되는 거야. 네. 근데 그 국가 장치라는 게 사실 트럼프가 만들었던 국가 장치는 완전히 다른 건데 음. 그걸 지금 미국이라는 국가에 그걸 지금 적용하려고지. 적용하려고 하니까 계속 지금 저런 잡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쟤는 필연적으로 망할 것 같아. 음. 미국의 어떤 상처만 남기고 예. 역사에서 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 뽑을 때 이런 어떤 철학적인 그 기반에서 많은 실무 경험이 있는 음. 이런 그 정치가를 뽑아야지 그지. 다양한 기업, 삶을 경험한 사람. 예. 기업을 잘 경영했고 경제를 잘 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뽑으면 안 돼요. 그 예. 옛날에 정주영이가 대통령 한다고 그러니까 정주영이나 이미 우리가 뽑았지만 이명박 명박이나 이런 앞으로 사람들은 앞으로 또 그런 기업인이 나오면 뽑으면 안 돼요. 예. 네, 절실하게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자, 여섯 번째 명제에는 유목 생활은 필연적으로 전쟁 기계의 수적 요소들을 함축한다. 여기서는 이제 수 개념이 나와요. 수. 그러니까 음, 수적 요소들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수학 개념이 아니고 이제 국가의 계량적 질서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계량적 질서, 예, 계량적 질서. 표준화. 예. 그래서 그 수로 이렇게 수적 몸체라는 말이 여기 인제 이 책에 나오거든. 수적 몸체. 음, 처음에 그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 수적 몸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이거저것 계속 읽다 코퍼스. 보니까는 그게 numerical body예요, numerical body. 뭐냐면 자연 발생적으로도 어차피 수라는 거 우리가 뭐를 이렇게 숫자를 세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꽃이 그 씨를 뿌렸더니 그중에 한 20 개가 이렇게 쫙 같이 그러니까 모여 가지고 자란다. 그게 자연적으로 한 20 개의 꽃 뭉치가 생긴 거잖아. 네, 그거를 수적 몸체라고 하진 않아요. 음,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는. 다만 그걸 우리가 결과를 셀 뿐이지. 20 개의 꽃이 폈구나 이렇게 음, 그 생각하는 것뿐이지. 근데 수적 몸체 numerical bod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어떤 기획자가 있어서 그 군대에서 마치 뭐 소대는 무슨 뭐 16명, 9명 이렇게 숫자를 딱 정해 주잖아. 그리고 뭐 사단은 뭐 10,000명 이렇게 그 수치를 정해서 조직을 그 구성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수적 몸체예요. 그러니까 수에 의해서 형성된 바디 어떤 그 덩어리 이런 거를 수적 몸체라고 그래요. 근데 유목 생활은 이런 숫자 개념이 인위적인 숫자를 이렇게 형성해 가지고 뭐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나누고 배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숫자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국가 장치에서는 계량적으로 어떤 측정을 하기 위해서 야 뭐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300 명으로 한다. 이런 게 수적 몸체를 만드는 거죠. 국가 장치는 전형적으로 그렇게 수를 가지고 통제를 하려고 들어요. 근데 전쟁 기계는 그런 걸 배제하려고 하지 거꾸로. 음, 그래서 분산적 존재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만 그냥 수로 셀 뿐이지 어 헤아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는 거지 그 인위적으로 그 수에 맞춰서 뭐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유목 생활에서는. 그래서 계층화, 총체화되지 않은 분산적, 미세적, 다중적 수의 개념이다. 이게 질서화된 그러니까 계급 뭐 그
계급도 사실 그 숫자로 정해진 거거든요. 예. 병장은 몇 명, 상사는 몇 명, 무슨 뭐 장군도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고. 그 이상은 숫자를 안 만들거든. 그게 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계급이 정해진 거고 계열을 정하고 계층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다 이거는 질서화된 수치 개념이에요. 여기에 반대하는 게 유목생활의 전쟁기계적 수의 개념이에요. 이게 약간 그 관료주의, 저기 음, 관료제의 그 구조가 딱 그 윗선에 몇 명 있고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치. 예, 이 조직은 몇 명, 그 군대 조직도 마찬가지고 음, 관료제가 그런 수를 정의하고 시작하는데 그게 체계고 맞아. 장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수적 몸체예요. 음, 거기에 비해서 이 유목 생활을 하고 전쟁 기계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걸 배제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인위적인 수치 개념에 의해서 뭐가 형성되는 거를 배제한다. 약간 팀제죠. 그냥 팀 그래, 필요할 때 팀 필요에 만들어 따라 예,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야. 예, 늘어났다 줄었다. 생겼다가 예, 또 없으면 또 그 없어졌다가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그 90, 그게 6년이었던 것 같은데 1996년에 게이오 대학 그 음, 쇼난 후지사와라고 하는 지역에 캠퍼스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 대학이 워낙 혁신적으로 학교를 운영한다 그래가지고 거길 아, 한남대 교수들 몇 명이 벤치마킹하러 갔었어요. 그 예, 대학을 혁신하기 위해서 어, 그 뭔가 아이디어를 얻는다. 거기가 뭐 미국의 미시건 대학이니 이런 데서 막 방문 오고 난리래. 그래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우리도 한번 가보자고 이제 가본 건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거 많이 발견했지만 이 왜 동아리방 있죠, 동아리방. 예, 학생들 동아리방이 우리나라는 학생회관 건물에 이렇게 쫙 방을 나눠 가지고 예, 하나씩 다 주거든. 그렇죠. 근데 그 SFC라고 그래. 쇼난 후지사 캠퍼스. SFC라는 대학은 그렇게 안 하고 그 방 한 층을 다 동아리 방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칸막이 있죠. 이걸로다가 그 분리를 해놨어. 그 동아리들을 활동을 각각 할 수 있게. 근데 활동이 많으면 그 칸을 늘려주고 활동 없는 데는 자꾸 줄어들다가 거의 미미하면 없어버린대, 그냥. 아, 이게 유목민들이 텐트 치는 거랑 똑같아. 활동이 많고 뭔가 생산적으로 하고 하는 그 공동체, 부족 공동체는 장소를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 경계를 딱딱 그어놓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면 더 땅을 더 넓혀주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애들은 자꾸 줄어.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예 안 하는 게 없어져 버려. 이게 유목적 사고예요. 그러네요. 예, 조직을 정해놓고 총무부, 무슨 인사부, 뭐 생산부 해가지고 인원을 딱딱딱 정해주고 배정해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건 수적 몸체, 국가 장치적 그 운영 방식이고 필요에 따라 차지하는 공간의 면적이 자연스럽게 넓어졌다 줄어졌다 하는. 약간 사업본부의 모양이네요. 그 약간 그 독립적인 사업을 그 안에서, 본부 안에서 영업도 있고, 뭐 그 수행도 있고, 기획도 있고, 다 있는 이런 본부들을 이제 그 독립재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음, 거기에 어떤 역할이 커지면 그냥 계속 조직이 커지고, 역할이 적어지면 계속 있는 인원 뺏기면서 줄어들다가 언젠가 사라져 버리는. 그렇지. 그런 유연한 조직의 형태네요. 야, 이게 근데 이미 예전부터 경영학에서는 있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그게 필요하다는 거를 예. 받아들인 조직들이 있었지. 야, 그러니까요. 팀제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거고. 참, 아, 이 새로운 이론이 나올 게 없네. 들레주 읽으면서 뭔가, 팀제 이상의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 철학에 맞게 실현하는 게 중요해요. 실현하는 게. 말로만 팀제지 뿌과제를 갖다가 이름만 팀이라고 하는 아, 게 사실은 현실이거든. 그러네요. 예. 박 박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도 그렇지 않아? 학교도? 지금 학교 이제 우리 좀 전에 우리 교수님이 그 모 대학, 일본 대학 얘기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라이즈 사업하면서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간을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뭐 공과대 학장님도 뵙고 막 그랬는데, 우리 대학이 지금 현재 모든 대학이 학생 수는 줄고 뭐 했는데도 공간이 없다고 아우성이에요. 다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학과에서 이제 방금 전에 교수님이 너무 이제 뭐 실행을 조직이 좀 고정돼 있어서 실행을 어렵겠지만은 부서에서 많이 활동하는 데는 공간을 더 많이 주고 네. 좀 덜 학과가 저기 침체되고 저기 한 데는 좀 이렇게 좀 줄이고 해야 되는데 학과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학과의 공간은 절대 못 내놓음. 안 돼. 무슨 소리? 맞아요. 그게 공간을 한번 차지하면은 절대로 안 내놔. 지금 그 이제 공간이 지금 없어갖고 지금 한 몇 주일째 계속 기획과하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공간을 그건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거지. 맞습니다. 음. 네. 그거는 저기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관계가 많이 복잡합니다. 총장, 총장도 해결 총장하고 못 해. 담판 쳐야 되는 거 아니야? 담판. 복잡합니다. 총장도 해결 못 해, 그거. 네, 아, 그래요? 야, 그거 어렵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바뀌어야 돼. 유목적 사고로 바뀌면은 자연스러운 건데 예, 이게 그 철저히 국가 장치적 사고로다가 굳어져 있어서 이게 관료 조직은 네. 절대로 자기네들이 일단 차지한 공간은 안 내놔. 그러니까 물론 학생 수가 정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 문 잠가 놓고 창고처럼 그냥 폐쇄돼서 안 쓰고 있는데도 안 내놔 절대로. 예. 저기 온갖 명분은 저기 다 내세워 나가고서 안 됩니다. 그게 모든 데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대학이 다 그래. 한남대도 그렇고, 응? 타대학 이렇게 교수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그래. 아, 아니, 그분들하고 들레즈 책 같이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고의 전환을 좀 갖고 와야 돼. 아니 저는 이제 아까 얘기 이제 하려다가 중간에 못 끼어들어갔는데요. 이제 유목적 사고 이제 유목민의 생활 우리 대표님이 저번에 얘기할 때는 기업인들은 유목민이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아니,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제 컨설팅에 중소기업, 특히 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소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에 대해서 어려워 갖고서요. 이제 좀 이렇게 어떤 체계나 이렇게 우리 뭐 국가 장치 같이 어떤 체계가 딱 잡혀 있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저번에 한 몇 달 전인가 대표님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네네네, 맞아요. 그 얘기하면서 이제 그 기업을 이제 바빠갖고서 못 찾는데 요 며칠 동안 이제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아, 그래요? 이제 팔란티어 거기 말고 이제 거기는 네, 이제 대기업이나 큰 기업 중심이고 이제 네. 빅베어라든지 작은 회사들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아직 뭐 그쪽 기업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는 안 해도 이제 우리 대표님이 그는 이제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는 쪽에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이제 만약에 좀 하면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번에도 유사하게 했는데 이제 대학 같은데 대학에 대해서 어떤 저기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대학의 자료를 갖다가 그런 유사한 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예, 예. 근데 그 맞아요.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이제 해서 컨설팅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단순하게 이제 저는 대학의 기본적인 정형화된 자료라는 것이 뭐 학생 수, 직원 수, 교수 수, 뭐 이렇게 프로그램 수, 과목 수, 뭐 이런 거 말고 그 이제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보니까는 비정형적인 데이터도 다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대학도 그런 쪽으로 이제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대학이
뭐 이제 뭐 어떤 대학 이제 뭐 우리가 예측하기는 많이 없어질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없어질지 방향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 사실 우리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게 그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예 그래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단순하게 이제 대학이 뭐 소멸될 것이다, 흡수될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거를 이제 제시할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맞아요. 이게 뭐한 최근에 한번 또, 또 우리 대표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그때는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고 있다가 한번 찾아보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니, 요즘 저도 예, 이제 저도 지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예, 근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정형화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는 사실 이제 식상하잖아. 맞아요. 뻔하니까. 그 예, 어느 대학을 하거나 예, 그 결과가 비슷하게 나오거든. 예, 근데 비정형 데이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학내 게시판 있잖아. 예, 학내 교수들의 대화,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대화, 이런 것들이 비정형 대화인데, 이런 거를 분석을 해보면은, 아, 이게 아주 고루한 생각들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학교는 소멸하겠다라든가, 이런 태도를 갖고는 앞으로 학생들의 어떤 새로운 욕구에 대응하기가 힘들다. 교수들의 대화를 보니 이런 분석을 해주는 기관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도 그걸 있고, 자체로 못 하거든, 그거를. 예. 근데 팔란티어는 조금 더 큰 개념으로 조직의 어떤 그 구성원들 있잖아요. 사실 그 조직의 구성원분들이 대학은 되게 하이 클래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논문이나 아니면 내부의 어떤 그 교수 활동이나 그 학생들과 인터랙션 하면서 지식들이 계속 생성이 되는데 이 아이들한테 잘 먹히는 지식 그리고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는 지식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그 지식들이 그냥 이렇게 사일로 어느 한 사람만 이렇게 그냥 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예전에 했던 게 지식을 양성화하자 해가지고 KMS를 했잖아요. 근데 KMS는 그,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적 시스템이거든요. 그냥 게시판으로 이렇게 서로 공유하는. 근데 음, 팔란티어는 그거를 여러 조직원들이 이 대학의 비전에 맞게 그 지식을 계속 그려가는 거예요. 음, 같이 그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툴이 보면은 상당히 조직 전체가 같이 참여해야 되고 사고를 다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뭐 그런 어떤 것들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그리다 보면 생기는 게 그래프가 생기잖아요. 음, 지식 그래프. 그리고 그러면 이 지식 그래프를 분석하는 그래프 어널리스트, 그 분석 기술. 그리고 이 옛날엔 이 지식을 다 사람이 했다면 이제 그 어느 정도 기초 분석을 LLM이 요즘을 해요. 음. LLM의 기술. 그리고 걔가 어떤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예, 이동하고 예, 예. 그 확산하는 지식들을 얘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정리해 주는 맥락을 거죠. 파악해 주잖아. 예, 그렇죠. 그 정리하고 그 요약해주고 뭐 하는 부분들. 근데 분석은 다 개별적으로 일어나지만 거기서 경향을 찾는 걸 얘가 같이 해주는 거죠. 음, 그리고 그건 또 큰 지식이 하나 되는 거고 그것에서 이제 고정화됐거나 되게 곧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활동들 자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서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을 지식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의 부분들을 이렇게 그 가상으로 옮겨놓은 거 있잖아요. 개념을 가상으로 옮겨놓은 거를 여기 팔란티어는 온톨로지라고 했어요. 온톨로지. 음, 그러니까 원래는 그 가상 DT는 그 현실의 어떤 모양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 형태 그대로. 음, 근데 그거가 아니라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수법 뭐 이런 것들 개념을 DT화한다 그 뭐 안 되잖아요. 그거를 DT화하는 개념으로 온톨로지라는 개념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구성을 해서 하는 건데 제가 팔란티어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설명을 저도 많이 듣다 보니까 요 개념으로 LLM을 부품화시켜서 사람들이 그 지식을 하나씩 그려가면서 모든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만들어진 지식을 모아놓고 보면 그 안에서 계속 새로운 연결들이 생기면서 조직의 어떤 문제 해결에 그 공통된 방법들이나 새로운 어떤 뭔가 혁신적인 것들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조직의 지식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팔란티어인데, 대학은 사실 대학이 소멸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의 기능은 누군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소멸하는 거는 어느 대학이 망하는 거지. 네, 그렇죠. 대학이 기능이 소멸하는 건 망하는 게 아니지.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시에 맞는 게 뭐냐라는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모건대학교가 서울 캠퍼스를 차리면 여기는 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서울에다 캠퍼스 차리면 되는 거예요. 음. 그렇지 않으면 그 개념이 없는 대학들하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데 그 대학이 이제 그 지식 관리 그런 어떤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조직의 어떤 지식들 그리고 그런 어떤 구성원들의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링 이론에 근거한 대학 뭐 정책 혁신 방안 내가 논문 쓴 거 예, 그렇죠. 거기에서도 이제 핵심이 그 교육 내용, 그러니까 예, 학생과 교수가 지식을 창출하는 거거든. 예, 그렇죠. 당연히 교육을 그거. 시킨다는 게. 예, 그러면 그거를 AI 시스템으로 빨리 구축을 해서 예, 그게 지식이 거기에 계속 축적이 되도록. 예, 그렇죠. 그러면은 학생도 거기 그 지식 축적에 기여할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수도 끊임없이 자기 지식을 업데이트하면서 그 시스템에다가 지식을 계속 축적하는 데 기여를 해야 예, 그게 그 안에 그 시스템은 어느 대학에서도 그걸 흉내낼 수 없는 그 대학만의 고유의 지식 시스템이 만들어지거든. 예, 그렇죠. 그런 거를 하는데 사실은 나는 그 교수 학생뿐만 아니라 직원도 사실은 그런 거에 일원이 돼야지 직원은 그냥 단순히 기능적으로다가 뭐 회계 계산하고 등록금 받고 예, 성적 처리하는 거 행정적 처리하고 이런 걸로 되는 대학은 경쟁력이 없다. 그게 그 그렇죠. 논문의 핵심이거든. 그렇죠. 이렇게 목적을 같이 두고 모두가 어, 같은 지식을 계속 애드해 가는 거예요. 맞아. 네. 그리고 그게 뭐 방금 전에 모건대학이 서울에다가 캠퍼스를 댄다? 나는 그것도 사실은 좀 옛날 생각이라 생각해. 그럴 필요 없다 이거야. 학생이 왜냐면 없으니까. 미네르바 대학이나 무슨 에꼴이나 얘들이 아, 장소에 그렇게. 아무 상관없이 예, 지식을 축적하는 지식 총합체로 대학이 변신을 하면은 그게 그렇죠. 어디에 있든 상관없다 이거야. 그렇죠. 그렇죠. 더구나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잘 갖춘 대학이라면은 아, 그 교수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뭐 안식년으로다가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지식 축적을 할 수가 있고 학생들이 꼭 캠퍼스에서만 교육받는 게 아니라 사이버로다가 집에서도 교육하고 얘가 어디를 가나 이 시스템에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지식 축적에 기여를 하고 거기서 생성되는 지식의 그 혜택을 자기가 또 보고 그 학생이 뭐 어디 해외 연수 갈 수도 있잖아. 예, 그러면 그렇죠. 끊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지. 거기서도 계속 얘는 그 지식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자기 발전이 대학을 난 졸업해도 이 지식 시스템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 일환이 돼 가지고 얘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거기 재교육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 그 시스템은 끊임없이 진화하기 때문에 그런 대학을 이길 자가 없을 거다. 예, 그거를 지금부터 구축해 나가야지 대학은 경쟁적으로 앞으로 갔지. 무슨 캠퍼스 이렇게 뭐 어디 있다. 예, 예. 뭐 그다음에 학교 이름이 뭐 어쩌다. 이런 거는 점점점 희석화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나는 그렇게 봐. 교수님 지금 사실 저는 이제 대학에서 세, 세스하고 음. 그
옛날에는 셋 같은 것들 배워서 그 툴 하나 배웠는데도 툴 하나 배워서 사회 나갔을 때 그거 갖고서 애들이 그 직장 생활에서 상당히 우월감, 그걸 잘 쓰는 그치. 애들은 갔잖아요? 맞아. 그 도구 하나예요, 도구 하나. 음, 근데 대학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단과든 어떤 학부든 그 과의 그 분야의 지식 체계 있잖아요, 지식 체계. 음, 오랫동안 그 과가 그 촉적한 지식 체계를 애들이 습득하게 하고 맞아. 자기도 기여하게 하고 그게 음, 자기 머릿속에 방법과 태도로 이렇게 내재화되면은 맞아. 그리고 그걸 들고 나가서 음, 이제 그 밖에서 어떤 것들을 대응하고 할 수 있게 해준다면 그러면은 세스 하나 알고 나가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인간이 돼 있을 거잖아요. 걔를 이기기가 힘들어, 다른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냐면 걔는 끊임없이 그 지식 체계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계속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러면 어떤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 그 예. 회사에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지 혼자 해결이 안 돼. 그럼 지식 예. 시스템에 딱 다시 연결을 예. 해가지고 그 문제를 던져. 그 문제 그 후배나 아니면은 자기 예. 선배나 이런 사람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야, 그런 문제 이렇게 풀면 돼라고 이렇게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또 예, 그렇죠. 교수들도 그 문제를 같이 공동으로다가 이걸 학과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같이 풀고 이런 시스템이 되면은 예. 어마어마한 이게 지적 자산을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인 거예요. 음, 그게 주니어가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걔의 예. 역량을 혼자만의 역량으로 그걸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 그러니까 그- 요즘에 인공지능 챗GPT 이런 거 쓰면서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겠다. 예, 지금 미국에서 인도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제가 들어보면 어쨌든 그 외국 사람들이 인도인을 고용했을 때 그 인도인 얘는 잘 모르겠는데 맨날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얘네 버티고 있는 힘이 얘 어, 얘의 그 네트워크 힘이 어, 네트워크 힘을 믿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거예요. 맞아. 그게 우리나라는 너무 개별화돼 있고 애들의 그 개별 역량에 다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결국은 너 이거 했으면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봐라고 했을 때 우리 이런 했을 때 얘가 뭔가 할 수 있는 체계도 없고 방법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음, 혼자 끙끙대다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너 도대체 학교에서 뭐 배웠어? 하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는 지식 체계고 그거를 계속 대학이 그 모든 단과대가 한 방향으로 맞아. 실용주의 뭐 이런 예. 식으로 끌고 가면서 그런 지식 체계를 같이 만들어가는 음, 음,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이 뭐구나 라는 걸 알고 또 다시 그게 현실의 어떤 지금 학부의 지금 교육 과정에 그게 다시 녹아 들어가고 음, 예, 이게 이제 같이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팔란티어의 어떤 체계와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우리의 커스텀 해가지고 그런 지식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트워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을. 맞아. 예, 그게 그러니까 힘이, 라이즈 사업에 돈을 괜히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네.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사실은 전력 투구를 해야 네. 경쟁력 있는 대학이 탄생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유목 전쟁 기계가 결국 지금 네트워크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경로니 위치니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고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일부 내용들은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지만 결국 그거를 장치화시키는 부분들도 있다. 온톨로지처럼. 하지만 이제 그 앞단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그 지식을 만드는 것들에 동참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선후배 다 연결해서 그러니까 사람 개개인은 사실은 예, 그 유목적 삶을 살기가 힘들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딘가는 속해서 국가적 예, 장치 이런 예, 조직
아니면 예, 나라의 공무원이 되든지 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예,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기 개인의 삶은 유목적으로 살아야 예, 그렇죠. 그 끊임없이 뭔가를 새롭게 예, 탐구하고 새로운 예, 환경을 접하면서 거기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고 그런 음,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 근데 그렇죠. 그거를 집단적으로 좀 같이 예, 공유해 주고 그런 예. 지식들을 키워주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저는 그게 잘 구축이 돼서 한 앞으로 이 10년 정도 보고 5년 정도 보고 그게 잘 구축되고 기업에서 데려가 봤는데 야, 얘 자체는 좀 비리비리한데 그렇지. 예, 얘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장난 아니야. 맞아. 이러면 자기 얘한테 기업에 문제 던지면 다 답이 나오네. 네, 그쵸. 얘 서울대 애들 뽑지 마. 차라리 모건대 뽑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예. 나오죠. 서울대 애들이 오지도 않겠지만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예, 충분히 가능한 걔네들보다 시대가 낫대? 오고 라고 하는 있어요. 거예요. 예, 맞아요. 이- 아니 지금 프롬프트를 하는데 뭐 한남대 모건대 애들이 못하는 법이 뭐가 있어. 그럼요. 그럼요. 서울대 애들보다 답을 더 예, 잘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이미 열렸다고. 이게 예, AI 시대에. 그렇죠. 그거를 교육의 한 방책으로 바꿔야지 음, 대학들이 살아남지 이게 무슨 장소 경쟁하고 무슨 서울에 분교 내고 이런 그 접근으로는 입에 한계가 맞고 그럼 서울에 다 전국의 대학들이 모인다고 생각해 봐. 이게 뭐가 되나? 아이, 경쟁력도 없고 그거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1학년은 들레주로 1학년을 보내야 된다. 맞아. 이런 그 유연한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예, 그 훈련을 받아야 돼. 예. 이 들레즈를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이나 그 양성을 해야지. 예, 양성해서 1학년들은 무조건 이걸로 1년을 가면서 음. 교양 과목은 알아서 온라인에서 해라 하고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걸로 하고 음. 그래서 1학년들을 집중시켜서 이거를 딱 끝내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은 알아서 간다.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찾는 거야. 그게 예, 찾는다. 유목의 그 왜 장수들처럼 네, 자기가 조직을 만들고 자기가 또 새로운 장소를 찾고 거기서 할 일을 스스로 발견하고 하는 능력이 생기면 예,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있는 애가 키워지는 거야. 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음. 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그 그 지식을 노예적으로 시키는 거나 하고 앉았고 이렇게 기다리고 뭐 누가 일 시키길 기다리고 앉았고 이런 애들은 지금은 키워놔 봐야 어느 예, 조직에서도 환영 안 한다. 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파격적으로. 그 미래 그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들이 그런 인재일 거다라고를 믿고 파격적으로 하는 그렇지. 거예요. 맞아. 이미 기업들이 그렇게 원하잖아. 원해요. 저희도 이런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 전쟁 기계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대환영이죠, 대환영. 음. 근데 그 다 장치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원가죠, 원가. 그래서 이 명제 여섯 번째 문장만 보면은 착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수적 요소들을 함축한다 그러면은 그 수적 몸체를 그 구성하는 게 마치 유목 생활의 필연적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라는 거죠. 그 수로 어떤 조직을 만들고 그 분할하고 하는 그런 거는 국가적 그 장치에서 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구 집계를 한다든가, 뭐 사람의 계층을 이렇게 나눈다든가, 그 잘 사는 사람, 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중위 소득, 뭐 하위 네. 소득, 무슨 뭐 상위 소득 이런 거 구분하잖아, 자꾸.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정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다 국가적 수개념이에요, 그게. 그치. 그 계량화하고 측정하려고 그러고 뭐그 저기 뭐 주민등록번호 매기고 뭐 부대 편성하고 하는 이게 전부 이게 수적 몸체를 만드는 작업들이거든. 그러니까 인위적인 수로 그 조직을 이렇게 구성하고 관리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음, 거기에 비해서 유목적인 그 생활에서의 그 수 개념은 그냥 흐름의 단위.
배치점, 그리고 이제 헤아리는 수 몇 개지? 이 정도지. 야, 너는 분대 9명으로 구성해. 이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다중성, 동시적 분산 이런 게 가능하고 이질적인 것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다양체를 형성한다 이거지. 유목적인 수 개념에서는. 그리고 질적인 변이 이런 거에다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동 경로라든가 접속 지점 그 흐름 몽골군이 이게 그 군대를 조직하는 모양이 딱 그렇대요. 현대군에서는 이해가 안 된대 얘들은. 그 저 뭐야 소대니 중대니 분대 그런 개념이 없고 그냥 어느 지역에서는 몇 명이 필요할 거야 해서 그냥 쫙 모여가지고 싸우고 근데 그러면서도 유럽 국가들 다 깨고 부셨잖아. 아, 근데 야, 이 유목적인 요 부분은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 많이 드는 형식인 것 같아. 그 얘들은 국가를 형성한다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예, 거지. 비효율적인 돈이 많이 드는 조직. 근데 성과를 그렇게 걔들이 혁명을 일으킨다고. 그리고 그렇죠. 새로운 삶의 자극을 주고. 아, 이제 되게 경영자로서는 고민이 되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다 이러면 안 되고 그렇지만 이런 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아, 사람이 조직 네. 내에. 그래야 끊임없이 조직은 어떤 발전의 동력,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들로부터. 이게 지금 사실 그 투자 받아가지고 막 우리나라에서 하는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네. 지금 몇 년째 투자 받으면서도 아직도 매출이 0원인 회사들이 많아요. 음. 그런 회사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래요. 근데 그 글로벌 기업들 예,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도 이제 뭐 삼성이나 현대, 네, LG 이런 데 그 성장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음, 결국은 벤처 기업 애들의 새로운 기술을 그치. 흡수해 가지고 그 포획이잖아, 포획. 네, 그 다음 포획해서. 장 주제가 이제 포획인데 포획을 해서 동력을 얻는다. 결국 그러네요. 합병을 통해 가지고, 그쵸? 응, 합병해 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걸로 다시 인제 그걸 장치화해서 걔들이 돈을 번다고. 그러긴 하네요. 그걸 안 하면 조직은 쭈그러들어요. 내가 볼 땐 삼성전자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박성호사님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자유롭게 얘기해요. 여기 토론 주제도 있잖아. 유목적 네, 수의 감각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는 다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박사님도 한번 얘기하시죠. 저는 지금 이걸 이 국가적 수, 유목적 수, 이제 우리가 국가 장치, 전쟁 기계 이게 계속 이제 이분법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이분법적이지만은 이 안에 이제 여기서는 문턱이라는 얘기를 이제 중간에 써가면서 얘기했는데 음. 전쟁 기계가 교수님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쟁 기계의 한 요소들, 한 재료들 하나가 이제 국가 장치화와 이제 연결돼 갖고서 하는 것. 이런 이게 연결되고 또 국가 장치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좀 이제 어떤 불안전하다든지 그런 걸 느껴 갖고서 이제 다른 전쟁 기계의 요소들과 만나서 또 이렇게 변화되고 그런 것들이 그럼 그 중간에 그것들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쟁 기계 이제 너무 좀 큰 개념이지만은 우리가 여기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너무 크게 얘기했는가 몰라도 자본주의라는 이게 그게 뭐 딱 이제 뭐 자본주의가 이것이다 이제 정해진 거는 어떻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 현상 안에서 물론 자연 현상도 이렇게 뭐 벌어지고 우리는 그걸 탐색하고 발견하고 있지만은 어차피 이제 사회 현상으로 이제 국한시켜 놓으면은 그 안에 그게 뭔가 우리가 이제 한 소장님은 양자 저게
양자역학으로 이제 뭐 얘기하려고 했지만은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사회 현상에서는 확률인가 그게 확률화 또는 통계화, 수치화가 이게 국가 장치의 것도 아니고 유목적 전쟁 기계의 것도 아닌 그 중간에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문턱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뭔가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이거 보면서 좀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뭘까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전쟁 기계에서 바로 국가 장치로 넘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럼 그 흐름, 여기서는 흐름이라고 이게 얘기는 했지만은 그런 것들이 무언가 이게 좀 이게 모르겠네요. 나도 그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의 여러 가지 개념들, 이게 미분이나 적분이나 이런 것들이 유목적인 수학이었대, 그게. 음. 이 12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지, 초창기에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그 정형화된 어떤 답을 내고 하는 도구로다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왕립 수학을 이 정치화되고 이렇게 장치화되고 그런 과정을 겪는다. 그래서 수학도 초창기에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뭐 리만 이런 이론들 이런 것들이 이 집합 이론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그게 유목적이었다는 거야. 음. 그래서 그 수학의 어떤 이단아들 그러니까 뭐 그 변방에서 그 국립대학 이런 데 있는 수학자들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그 변방에 있는 그 개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학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학회나 이런 데 들고 나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쳐다보지도 않고 막 무시하고 "저거는 진짜 원시적이다." 이렇게 깔보고 인제 그랬다는 거야.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고 그게 어떤 그 뭐 물리적 공식을 그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하는 것들이 일반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제도권 수학으로 넘어와서 인제 교과서에 실리고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깐 어떤 면에서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그 유목적 수학과 이 국가적 수학의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게 시간과 공간이 아닐까. 막연하게 지금 생각은.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그 범주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 수학이든지 초창기에 유목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수학자들에 의해서 개발된 어떤 수리 개념이나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 공간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면서 국가 장치적 수학으로 그러니까 변화해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난 들어. 그 구체적으로 어떤 수학이 이거는 유목적 수학이고 이거는 그 국가적 수학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이게 그 계속 유목적 수학으로 남는 것도 있겠지, 시간이 지나도. 그건 인제 공간이 확대가 되지 않아서 특 아주 소수 수학자들만의 수 개념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이 그게 이제 수학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확대되면은 인제 국가적 수학으로 어 전환해 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 그게 이 책에는 설명이 돼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제 그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를 이해하면은 인공지능 이제 대표적으로 인공지능은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란 말은 뭐 60년대, 70년대에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단순한 어떠한 그 어떤 그 이론, 뭐 화학, 회계에서도 쓰이고 했지만은 그러한 이제 인공지능이란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이제 미미한 거죠. 변방이었지만은 지금은 인공지능이 이제 중심이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이제 중심으로 하여튼 방향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고 앞으로도 더 활용이 커질 수 있는 이제 이제 어떠한 이제 저기 어떤 유목민적 그게 아니라 이제 장치화되는 그런
하나의 큰 흐름으로 이렇게 인공지능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가요? 교수님. 우리나라가 그 상태까지 온 것 같은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AI 수석을 임명을 했더라고 오늘. 예, 하정우 수석. 그거가 상당한 변화잖아. AI라는 것이 그냥 변방 학문처럼 취급되던 게 불과 2-3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 근데 이게 어, 그 알파고하고 뭐 챗GPT 이런 것들이 그냥 연일 신문에 나오고 뭐 이 페이스북에도 그냥 AI 광고가 무지무지 떠. 지금 내가 그걸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슨 뭐 AI 아니면은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일반어가 돼 버렸어. 네. 그쵸. 그리고 인제 국가 정책 대통령의 공약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G7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목적이 안보 쪽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인제 안보 협약 이것 때문에 가겠지. 그리고 인제 무슨 무역 협상 뭐 이런 문제 그게 인제 사실은 숨어 있는 큰 목적인데 전면에는 AI를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연설할 게 AI래. 우리나라 AI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를 비전을 제시하겠는 게 연설의 주 내용이래. 그러니까 이건 거기에 국가 장치로 인제 급격히 지금 편입이 되는 거지. 포획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근데 요즘 이제 AI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그 좀 촌스러운 거예요. 음. AI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툴을 안 쓰고 얘기해야지 인제. 이게 스마트한 우리 인간을 위한 뭐 이렇게 그 쓰지 AI는 뭐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그걸 굳이 뭐 말로 뭐 이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국가에서 이제 그 도구를 쓰겠다고 지금 선언한 거기 때문에 이제 장치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어쨌든 얘가 그런데 이게 그 기술이 보면 이 사이클이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관심을 가져서 확 올라갔다가 이 기술이 이제 막상 사람들이 보니까 별거 아니네 하면서 이 실망의 어떤 그 음. 계곡으로 확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무도 관심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 기술이. 근데 이제 요 계곡을 딱 지나면서 얘가 서서히 그 기존 어떤 산업을 하나씩 바꾸면서 이렇게 사이클이 올라가면서 이제 적용이 되면서 얘가 쭉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AI는 이미 요 정점을 지나서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했다가 이제 그 하나씩 산업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면서 천천히 바뀌는 요 단계가 저는 이제 그 하나의 그 국가 장치적 역할을 하는 단계가 왔다. 음. 이 앞에 단계가 이제는 뭐가 생겼다, 뭐 했다, 사람들 관심 많이 갖는 유목적인 어떤 전쟁 기계의 형태고. 예. 그래서 그치. 지금 이게 그 사이클, 그 무슨 사이클이죠, 그거? 거기서 맨날 발표하잖아요. 그 기술 무슨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기술 그게 기술 시 이론에서는 두 가지 사이클 S 커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그 골프 클럽 커브. 예. 그, 어디더라? 그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서 계속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요 사이클이 있어요. 요거를 계속 내요. 얘가 요 사이클에 어디에 있다, 이 기술이. 요거를 계속 발표하는데, 이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그게 S 커브 아니야? 에스커브인가? 그, 기술 사이클. 네. 검색해 봐 지금. 네, 지금 한번 검색해 보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하는 거고요. 파트너 그룹에서 예,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예, 하이퍼? 하이프 사이클인 것 같아요. 예, 하이프 사이클이 보면은 이제 딱 기술 그거예요. 하이프 사이클 하면. 그러면 얘가 기술이 처음에 트리거로 딱 생길 때 막 그 기대감의 어떤 피크가 막 올라가다가 음. 딱
그 막상 저게 별거 없네? 그래서 이젠 disillusionment so true through TROUGH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실망의 계곡에 탁 들어가요. 이거 다 버려. 야, 이거 쓸모없는 기술이야. 막 버려. 근데 이젠 이게 조금씩 조금씩 기술하고 그 기존하고 변화하면서 살살 바꾸는 그런 어떤 사이클. 50년대, 56년에 사실 AI는 처음 학회가 열렸고 엄청 네, 그때 그 뭐 MIT 이런 카네기 멜론 유명한 교수들이 거기에 네, 참여하면서 논문도 많이 나오고 되게 막 빵빠레 불었지. 60년대.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사라졌어. 그 용어들이. 그러다가 네. 70년대 초에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 번 이렇게 붐이 일어나. 그러다가 또 아, 이제 스며들어. 그래서 70년대 말부터 80년대에는 조용해. 음, 그러다가 이제 그 20세기 들어서면서부터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AI가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그 알파고가 정점을 찔렀지. 예, 그 알파고 아니요 알파고가 트리거가 된 것 같아요. 트리거가 그러니까 돼서 어, 쫙 올라가서 근데 사실은 근데 AI가 뭐해? 뭐 돈이 돼? 다 돈이 안 돼. 뭐 이러면서 다들 실망했었거든요. 어. 근데 뭐 최근에 이제 그 하드웨어도 좋아지고 뭐 계속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그 이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는 기본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게. 그거 없으면 이제는 돈 못 버는 걸로 돼버렸잖아. 예, 이게 그 저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장을 만들었다 생각하고 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영어를 배우듯 AI를 알아야 된다. 영어를 배우듯 영어 AI를 알아야 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렸지. 예, 그렇죠. 예, 결국 인건비 대체의 영역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음, 그 인건비를 대체하는 일입니다, 이게. 이거 더 할까? 그만할까? 예, 그만하시죠. 네, 네, 그만하고 7, 8, 9를 다음 네, 시간에 합시다. 그러면은. 아, 네, 우리 네. 근데 교수님, 우리 진짜 그 뭔가 심도 있게 나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말을 좀 줄여야 되나? 아니, 근데 이 책 읽는 게 우리가 목적이 아니잖아. 이건 하나의 수단이고, 이거를 그 하나의 이야기 소재로 삼아서 이게 트리거 예, 역할만 하고, 책은 예, 우리가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하고 이런 새로운 생각들을 아, 이렇게 우리 생활에 좀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한 방편은 뭐가 있을까? 이게 사실 우리 독서의 목적이지, 뭐 책을 빨리 끝내고 이 책 튀기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 아, 그렇죠.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교수님, 근데 우리 이 재미없는 이게 그 막 100회도 되고 99회도 되고 막 조회수가 어, 꽤 되네요. 은근 이거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는 클릭해봐야 한 번밖에 안 되잖아. 네, 그죠. 근데 그게 뭐야, 시간이 지나면은 100회 넘는 게 많더라고. 예,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거야. 그리고 들레즈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다. 이 글래즈라는 키워드가 예,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우리, 우리도 그러면 다음에 책 선정할 때는 들레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혹시 보고 계시는 독자분들이 시청자들이 있으시면 네. 우리 언제든 열려 있잖아요. 그치. 예,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 열려 있다. 열려 들어오셔서. 있고, 여기에 참여해도 된다. 예, 그렇죠.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농담하고, 예, 얘기도 들어보고. 자기 삶에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지, 그런 걸 공유하면 좋지. 예, 그러니까요. 고정명도 환영합니다. 아니다. 들어오세요, 그냥. 네, 들어오세요. 네. 예, 박사님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자꾸 하니까 그랬는데 또 조금 전에 생각났던 것이 뭐 예전에 교수님이 이제 지식의 확장 이제 얘기했는데요. 확장까지는 아니고 저는 그냥 다양하게 생각해보는 예전에는 요 저기 부분만 생각했는데 아까 서두에 교수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토양학을 공부하면은 토양학에 대해서 막 진짜로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 한 권만 해도 이 들레즈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음, 무궁무진한 무궁무진 정도가 아닙니다. 예.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적으로 국가장 이제 코드화 돼 갖고서 이렇게 읽는 거면은 얼마 안 되는데 다양하게 이제 연계시키고 막 하면은 좀 아, 무진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계속 야, 이 생각도 해보고 조금 저 생각도 해보면서 하는 게 그냥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네, 맞아. 그게 진짜 네.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야, 그게. 아, 되게 부럽습니다. 예, 이런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찾고. 아니, 적용하는 게 아니다. 그냥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생각의 변형태를 갖는 거지. 예, 네, 여기 변형태라고 근데 하잖아, 변형태. 이거 지금 그 미리 그거 하는 거예요? 미리 보기 그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명제 7로 계속 합시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